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남자 책일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향초 소리가 좋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동화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냥 동화가 아니고 바로 잔혹동화입니다. 그래서 향초는 안 켤 거예요. 어디서 비 내리는 소리 안 들려요? 제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 동화는 좀 많이 잔인한 것도 있고 선정적인 부분도 좀 많이 나와요. 저는 되게 야하다 이런 것보다는 표현에서 오는 그런 솔직한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 좋았어요. 힐링 에세이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표현을 웬만하면 돌려 쓰지 않고 그대로 읽을 겁니다. 잔인하고 좀 선정적이라 불편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례 보시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동화책에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빨간 모자, 개구리 왕자, 백설공주, 신데렐라 많은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건 인어공주, 개구리 왕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렇게 4개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 폭풍우는 예고 없이 몰아쳤다. 왕자를 태우고 있던 황금 함대의 기함은 그 위용이 무색하게도 한순간에 파도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망망대해 물속에 가라앉으며 왕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가느다란 팔, 사파이어 같은 푸른 눈동자, 부끄러움 따위는 없이 드러나는 뽀얀 젖가슴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자신을 뭇까지 데려다준 비단 지느러미도. 왕자는 정복자였다.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파괴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왕녀, 시녀, 평민, 가릴 것 없이 놀이개로 삼았고 끝모르는 욕망을 거리낌 없이 분출했다. 새로운 국가를 침략할 때마다 여자를 끌어들였고 지루해진 여자는 성박, 황무지로 내쫓거나 매음굴에 팔아버리면 그만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인어에게 구해진 왕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며 생각한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심해에 있을 인어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정복욕이었다. 분명 그 바다의 국가에도 미녀들이 수없이 많으리라. 왕자는 자신을 무대에 눕힌 후 바라보던 인어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한 암컷의 표정이었다. 그가 수도 없이 봐왔던 바로 그 표정.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해안 근처 성에 머무르면서 인어들의 나라와 자신을 구해준 인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왕자가 해안의 성에서 생환을 기념하며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화친을 기념하기 위해 연애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나타난지 불쑥 알몸의 여인이 등장했고 그녀는 대책 없이 왕자에게 달려들다가 근위병에게 포위되었다. 그녀는 지느러미 대신 매끈한 2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와 자신을 사랑에 맞지 않는 눈빛으로 그날 밤에 인어임을 눈치챘다. 왕자는 흥분되는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는 이웃나라와의 화친의 대가로 받게 될 막대한 곡물과 자신과 결혼할 공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왕자는 멀리서 눈으로 인어를 훑었다. 바닷속에서 물결에 따라 흔들렸을 가슴과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 잘록한 허리,
아직 솜털이 돋은 채인 보송한 사타구니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밤 슬쩍 스치기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몸의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리를 얻은 인어의 몸은 지나치게 성숙하거나 아주 미숙했다. 왕자는 그 몸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근위병이 인어의 목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고 소리쳤다. 무엄하도다. 네 신분을 밝혀라. 인어의 입은 아가미처럼 뻐끔뻐끔 공기를 내뱉기만 할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어는 울먹이며 왕자를 바라보았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성대를 사용해 소리내는 법을 몰라서인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 모습에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이토록 탐스러운데 말까지 못한다니 어느 여자보다 순종적일 것이듯 분명했다. 두 나라가 연을 맺는 귀한 연회를 방해했으니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이웃나라 공주의 말에 근위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위병이 거친 손길로 인어를 연회장에서 끌어내려고 할 때 왕자가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흘러들어온 벙어리인가 본데 자비를 베풀어 먹을 것을 주고 내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왕자가 손짓하자 근위병이 인어를 도와주었다. 연회에 참석한 귀족들이 박수를 치며 왕자의 인품을 칭찬했다. 왕자는 그 박수를 공주의 아름다움에 돌리며 근처에 있던 하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 여자를 내 방으로 들여라. 그는 몰랐다. 자신이 은밀히 인어를 빼돌리는 것을 공주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왕자의 침실에 향유로 몸을 씻은 인어가 들어왔고 인어의 아름다운 몸을 다시금 찬찬히 살펴본 왕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인어에게 다가갔다. 한 번도 남성의 손을 타지 않은 듯한 인어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나만의 것으로 천천히 물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순벽의 처녀를 요부로 타락시키는 것도 각별한 재미일 테지. 왕자는 두려움에 떠나온 인어의 몸을 찬찬히 쓰다듬으며 침대에 조심스레 눕혔다. 인어는 왕자가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 왕자는 자신의 눈길을 한눈에 뺏어간 봉긋한 가슴부터 공략했다. 생크림을 먹듯 부드럽게 핥기도 했고 연분홍색 유두를 손가락으로 유린하기도 했다. 인어는 이 모든 것이 처음인 듯 혀와 손이 닿는 대로 움찔거리며 흐뭇한 반응을 보였다. 왕자가 가슴에서 시작해 오목하게 들어간 배꼽을 혀로 핥으며 내려가 사타구니를 탐닉하기 시작하자 인어는 온몸을 떨며 흥분했다. 인어는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잊은 듯 입을 벌리고 교성을 내뱉으려 했고 왕자는 그 모습에 더욱 흥분하며 단단해진 자신의 약물을 촉촉해진 인어의 사타구니에 거칠게 집어넣었다. 단단하고 커다란 약물이 인어의 막을 찢으며 작은 저항을 뚫고 도달하자 인어는 허리를 뒤로 꺾으며 바르르 떨었다. 인어의 사타구니로 흐르는 피, 움찔거리며 흥분하는 인어. 그 와중에 봉긋이 솟은 가슴과 잘록한 허리, 다시 풍부해지는 골반을 보며 왕자는 거침없이 인어를 유린했고 인어는 첫 경험에 아픔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온몸이 달아올라 왕자를 꽉 잡고 매달렸다. 왕자는 자신의 밑에서 숨을 헐떡이는 인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고는 계속해서 인어의 몸을 탐했다. 이때껏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왕자를 휩쓸었고 이날 이후 인어와의 잠자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왕자는 순종적인 인어를 쉴 새 없이 흥분시켰고 인어의 사타구니는 마를 새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잠자리가 익숙해진 인어는 먼저 왕자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머리에는 오로지 왕자의 약물밖에 없는 듯 온몸을 이용해 날이 가면 갈수록 왕자를 더 만족시켰다.
왕자는 낮이면 이웃나라 공주와 화친과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하면 인어와 공주를 둘 다 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왕자님 듣고 계세요? 인어와의 지난 밤을 생각하던 왕자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공주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공주가 왕자에게 기펜을 내밀었다. 양피지에는 화친과 결혼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왕자가 꿈에도 바라던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왕자가 서명을 마치자 공주가 환하게 웃으며 왕자의 손을 잡았다. 왕자님께서 생환하신 바다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싶어요. 왕자는 공주와의 첫날 밤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인어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터였다. 온몸을 실크드레스로 싸매고 있는 저 콧대 높은 공주를 눕힌다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위에서부터 천천히 맛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다. 발가벗고 달려드는 인어도 좋지만 요조숙녀는 하나하나 벗기는 재미가 있을 터였다. 왕자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주는 화사하게 웃을 뿐이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웃나라에서 가져온 실크로 꾸민 식장에 두 나라의 혼약을 축하하며 진상된 온갖 금은 보화가 놓였다. 빼어난 요리사가 준비한 만찬이 차례차례 식탁 위에 올라갔다. 두 나라의 귀빈들이 모여 식장을 빼곡히 채웠다. 귀빈을 모두 대접하고 그들이 돌아가자 어느덧 해가 저물었다. 왕자와 공주는 첫날 밤을 치를 별관의 방을 안내받았다. 공주가 몸을 씻으러 옆방에 향했을 때 왕자는 쾌재를 불렀다. 왕자의 진짜 만찬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때 반대쪽에 난 작은 방문에서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니 알몸에 천을 두른 인어가 서 있었다. 왕자는 근위병에게 궁전 안 아무 별관에 인어를 가둬두라 했던 자신의 명령이 생각났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지? 몸단장을 마친 공주가 들어오는 소리에 왕자는 황급히 작은 방문을 닫았다. 식은땀을 흘리는 왕자를 보고 공주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왕자님?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자가 태연한 척 손을 비볐다. 공주는 포도제를 건네며 침대에 걸터 앉았고 왕자는 얼른 들이킨 다음 향초에 불을 껐다. 방은 완전히 캄캄해졌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만이 창으로 스며들 뿐이었다. 왕자는 천천히 공주의 실크 로브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막 목욕을 마친 공주에게서 장미, 꽃잎 냄새가 났다. 공주의 아래 꽃잎에서도 같은 냄새가 날까? 왕자가 피식 웃으며 가슴을 모아지려는 순간 공주가 말했다. 왕자님, 혹시 인어를 보신 적 있나요? 놀란 왕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인어는 왜? 왕자가 얼버무리자 공주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선상 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죠. 갑자기 바다가 일렁이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지만 거센 비바람과 천둥 소리에 제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곧 배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때였어요. 인어가 저를 바닷속에서 끌어안아 준 게. 왕자는 공주의 이야기가 어릴 적 이야기라는 걸 알고 안심했다. 아마 꿈꾼 걸 기억하는 거겠지. 공주가 이야기할 동안 계속 그녀의 몸을 지붕거리며 건성으로 들었다. 시답잖은 옛날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서 본편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공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인어가 저를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구해주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인어공주고 바닷속에도 거대한 나라가 있다는 걸. 왕자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공주가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그럼 공주도 그 벙어리를 만났던 것인가? 그때 작은 방의 문이 끽 열리며 인어가 걸어 들어왔다. 창가로 들어온 달빛이 인어를 비추고 인어의 손에 들 예리한 단검이 달빛을 반사하며 요소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왕자님, 인어가 바다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비명을 지르려던 왕자의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특이한 독도 쉽게 구할 수 있더군요. 포도주는 마음에 드셨나요? 공주는 인어가 다가오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리석고 생마음 밝히는 왕자님, 바다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재물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유였든 자연의 뜻이든 인어는 그 사실을 구별하지 않죠. 그리고 인어는 육지의 고기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인어가 더 잔인한 것은 먹기 전에 충분히 모든 것을 즐기려 한다는 거죠. 그게 육체적 기쁨이든 재물이든 가리지 않아요. 왕자는 자신의 약물에 갑자기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오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니 바다의 신비한 독에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반신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자 거기엔 자신의 약물을 입으로 잘라 불며 배시지 웃고 있는 인어가 보였다. 인어는 왕자의 약물을 천천히 씹어삼키며 왕자에게 진한 미소를 보였다. 저는 모든 수행원을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어요. 왕자님은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죠. 인어공주는 그 대가를 받으러 온 것이니 제가 도울 수는 없겠네요. 왕자님의 나라는 저와 아바마마가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을 나가는 공주를 보며 왕자는 체념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조차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약물을 전부 집어삼키고는 발가락 끝부터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는 인어를 보며 왕자는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그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차라리 어서 빨리 죽기를 기도했다. 인어공주 완전 동심 파괴다. 그죠? 완전 잔인해. 개구리 왕자. 샘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치마를 걷은 공주가 샘 앞에 주저앉았다. 몇 번이고 샘을 들여다보았지만 가라앉은 황금공 대신 비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창백한 피부에 꽃처럼 피어난 홍조와 보석처럼 빛나는 눈동자가 이토록 무력했던 적이 있던가. 아름다운 공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졌지만 황금공 하나는 건지지 못했다. 성 밖으로 멀리 나갈 수 없는 공주를 달래주는 건 숲속에서의 공놀이뿐이었다. 황금공을 던졌다 받으면 숲속을 걸을 때면 성에서의 외로움을 조금 잊을 수 있었다. 공주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에 국왕은 그녀를 끔찍하게 아끼며 성 밖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게 가둬길렀다. 황금공은 그런 공주의 유일한 친구였다. 공주는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소스라치게 놀란 공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숲에는 혼자뿐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흉측한 목소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공주님!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개구리 한 마리가 눈이 마주쳤다. 흰자 없이 새까만 눈동자는 죽은 사람의 눈처럼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고 있었다. 비위가 상한 공주가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자 개구리의 이마에 앉아있던 날벌레가 날아가면서 골문 두드러기로 가득한 피부가 드러났다. 공주가 개구리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황금공이 샘에 빠져서 울었어. 그러자 개구리의 축축한 입이 벌어지며 긴 혀가 툭 떨어졌다. 가늘게 찢어진 입꼬리를 보아하니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겁에 질린 공주가 뒷걸음치려고 할 때 개구리가 말했다.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꺼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그치세요. 공주는 그제야 개구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정말이니? 공주가 묻자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주님은 저에게 뭘 주실 거죠? 공주는 어서 공을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황금공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말이 없었다. 네가 원하는 거면 무엇이든 다 줄게. 궁전에 핀 꽃을 원하니? 아니면 내 보석을 원하니? 아니요. 제가 바라는 꽃은 공주님의 두 뺨에 피어난 홍조이고 제가 갖고 싶은 보석은 공주님의 빛나는 두 눈이에요. 공주님이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저를 보며 두 뺨을 붉히기를 원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다고 약속하신다면 기꺼이 황금공을 가져다 드리지요. 공주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공주인 내가 이 끔찍한 개구리를 사랑하기를 바라? 개구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 공주는 개구리를 비웃듯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했다.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가 샘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다. 곧 황금공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공주는 개구리가 올라오기 전에 황금공을 얼른 집어 품에 안았다. 성을 향해 달리는 공주의 등 뒤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졌다. 따뜻한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때까지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다. 지독한 장마였다. 농작물이 쓸려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일이 계속되었다. 국왕이 하늘에 기도를 올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재단의 촛불이 꺼지고 비가 거세졌다. 먹구름에 갇힌 나라는 날로 어두워졌다. 공주는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할 수 없었다. 창가에 앉은 공주가 걱정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국왕이 공주를 불렀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차려진 식탁 위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개구리가 앉아 있었다. 공주는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개구리가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더구나. 국왕이 말했고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너가 왕자님과 약속을 했다면서? 공주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라고요? 왕은 이 개구리는 마녀에게 저주를 받은 왕자라며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선 공주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말문이 막힌 공주가 태연하게 개굴개굴 울고 있는 개구리를 쳐다보았다. 국왕은 정말 이 개구리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이 장마도 마녀의 저주인 거야. 국왕이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공주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다. 황금 접시에 담긴 수프를 한술 뜨려고 하자 개구리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접시를 제 쪽으로 밀어주세요. 국왕이 공주를 쳐다보았고
공주는 마지못해 접시를 개구리에게 밀어주었다. 공주가 스프에 스푼을 집어넣자 개구리가 스프에 혀를 담갔다. 공주가 스프를 떠 입에 가져가자 개구리가 혀를 말아 입 안에 집어넣었다.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짧은 식사를 마친 공주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개구리가 말했다. 나를 데려가셔야죠.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리고 계단을 올랐다. 개구리의 배가 손바닥에 다 자꾸만 미끌거렸고 공주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바마마가 미친 게 분명해. 공주가 눅눅한 침대에 고개를 묻자 개구리가 바닥에서 울기 시작했다. 공주님,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침대 기둥을 타고 올라온 개구리가 공주의 이부자리를 파고들었다. 개구리가 다가올수록 흰 침대 시트에 축축한 발자국이 생겼다. 공주가 지르는 비명은 청둥 소리에 묻혔다. 공주의 드레스 안쪽으로 기어들어온 개구리는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온몸에 소름이 끼친 공주가 다리를 오므리자 개구리가 말했다. 공주님, 공주님, 문을 열고 절 들여보내주세요. 온몸을 체액으로 적신 개구리가 공주의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었다. 기어 올라오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커다래지는 개구리의 배가 공주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달라붙었다. 개구리가 길고 축축한 혀가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핥고 있는지 공주가 모를 수 없었다. 체액으로 젖은 속옷이 피부에 달라붙자 공주의 둔덕이 윤곽을 드러냈다. 속옷 사이를 비집은 개구리가 공주의 음모 안에 숨어들었다. 무거진 음모 사이엔 공포와 흥분에 반사적으로 젖어든 늪이 있었다. 개구리가 늪에 완전히 고개를 집어넣었다. 오들두틀한 개구리의 머리가 안으로 들어오자 공주가 자지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만둬. 약속을 지키셔야죠. 저와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달을 내어 오므릴 때마다 개구리는 공주의 깊숙이 들어오길 반복했다. 개구리는 공주의 늪을 조금씩 맛보며 앞으로 기어갔다. 처음 맛보는 늪이 해집어지는 감각에 공주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개구리의 몸에 돋아난 돌기가 공주의 안을 긁을 때마다 공주의 허리가 조금씩 들렸다. 아랫배가 천천히 달아오르며 목이 탔다. 조금씩 신음을 흘리기 시작하는 자신이 낯설어졌다. 겁이 질린 공주는 황급히 베개 아래를 더듬었다. 손에 들려오는 단도를 뽑아들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내려찍자 드레스가 천천히 검붉은 피로 물들었다. 공주가 숨을 몰아쉬며 드레스를 들쳤다. 그러자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사타구니에서 흘러나온 피만이 동그랗게 고여 있었다. 공주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공주의 몸속 깊숙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개구리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한 공주가 자신의 사타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축축하고 뜨거운 내액이 손가락을 삼키듯 애웠었다. 질척한 액체가 개구리의 체액인지 자신의 애액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더 깊은 곳을 더듬을수록 공주의 숨만 가빠질 뿐 개구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공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사타구니 안을 바라보았다. 그 속은 깊고 축축한 어둠이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나긴 장마가 계속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게 갠 하늘을 보고 백성과 국왕 모두 시름을 놓았다. 긴 장마도 언젠간 끝일 일이구나. 웃는 국왕과 신하들 앞에서 공주만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아랫배만을 매만졌다.
이상하게 생각한 국왕이 공주의 몸 상태를 물으니 공주는 속이 더부룩하다고 대답했다. 왕자님은 어디 있느냐? 국왕의 물음에 공주는 대답하지 못했고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배가 불러 그 발끝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공주는 국왕에게 급 날파미를 숨겼다. 공주의 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러갔다. 전에 먹지 않던 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공주의 모습과 단단히 불러가는 배를 보며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국왕은 공주를 성에 가두었다. 출산을 하면 바로 아이를 토막내 죽인 뒤 깊은 숲속에 매장할 생각이었다. 공주는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에 떨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개구리가 샘에서 헤엄치던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다. 흉측한 괴물을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찾아왔다. 다리 사이 녹색, 점박이 피부를 가진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꿈이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뒤에는 꼭 이불을 걷어 확인했다. 방 안에 있는 것이 자신뿐임을 몇 번씩 확인해야만 다시 잠들 수 있었다. 공주는 매일 아침 그늘진 눈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뱃속의 괴물에게 모든 양분을 빼앗긴 초췌한 산모가 서 있었다. 공주는 거울을 들고 국왕 앞으로 가 거울 속에 자신을 가리키며 호소했다. 아버지, 이 여자를 죽여주세요. 제 아름다운 얼굴을 보려고 해도 저 여자가 비키지 않아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요. 전현의 머리를 좀 보세요.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이 가득 엉켜 있잖아요. 전현의 가슴을 좀 보세요. 앙상한 갈비뼈에 진 그림자가 밤마다 깊어져요. 전현의 배를 좀 보세요. 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괴물이 절 미치게 해요. 공주는 거울을 던져버렸다. 바닥으로 거울 조각이 흩어졌고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조각을 발로 밟아댔다. 발바닥이 찢어지며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었다. 공주의 출산이 다가왔다. 국왕은 공주가 낳은 아이를 처리할 사냥꾼을 침실 안으로 들여보냈다. 사냥꾼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국왕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을 셈이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흘렀다. 신하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국왕에게 말했다. 전하, 공주님의 출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신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답답해진 국왕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느냐며 되물었다. 신하가 벌벌 떠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아기가 너무나도... 겁에 질린 신하를 본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침실문을 연 국왕은 지친 얼굴로 품에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를 발견했다. 아기를 진작에 처리했어야 할 사냥꾼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왕이 공주의 앞에 서자 공주는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이제껏 본 적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기가 공주의 품에 안겨 있었다. 눈을 깜빡일 때면 아기의 눈동자에서 한 3개가 열렸다가 닫히는 듯했다. 왕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공주가 건네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쇠한 공주는 아기가 국왕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잠들듯 숨을 거두었다. 왕은 그 즉시 사냥꾼을 불렀다. 그리고 이 아기를 자신이 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주겠노라 맹세하며 성문을 열었다. 아기는 자라 공주가 되었다. 창백한 피부에 꽃처럼 피어난 홍조와 보석처럼 빛나는 눈동자는 공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었다. 공주는 세상 모든 것에게서 사랑받았다. 성사람들은 입을 모아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덧붙였다. 마치 돌아가신 공주님 어머니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해요. 16살이 된 공주는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다.
젖가슴엔 봉긋하니 탄력이 붙었고 야들야들한 허리에 머문 시선은 잘록하게 미끄러졌다. 여름날 숲처럼 우거지기 시작하는 음모에서 진한 사향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국왕은 그런 공주를 지나치게 아꼈다. 성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주는 하루 종일 홀로 노는 수밖에 없었다. 죽은 어머니의 방에서 황금공을 발견했을 때 공주는 이 황금공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 숲으로 나섰다. 황금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 받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공주는 공이 이끄는 대로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높이 던진 공을 받으려는 순간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갔다.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샘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샘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치마를 걷은 공주가 샘 앞에 주저앉았다. 몇 번이고 샘을 들여다보았지만 가라앉은 황금공 대신 비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공주의 아름다움은 황금공 하나를 건지지 못했다. 분한 마음에 울기 시작한 공주 곁으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모여들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이게 되게 무한 반복인 거죠, 그럼?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운 그건가? 수미상관? 죄송합니다. 네. 물 한번 마시고 할게요. 이게 되게 동화가 재밌어요. 되게 근데 동심 파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살벌하다, 그죠? 백설공주. 백설공주는 연회에서 자신을 가엾게 쳐다보던 왕자의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백설공주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제 아무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힘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다. 백설공주는 어릴 때부터 매우 아름다웠다. 7살에 이미 왕국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꼽혔고 10살이 넘자 대륙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미모는 저주나 다름이 없었다. 어릴 적 친어머니를 여의고 맞은 계모는 아름다웠지만 마녀였다. 계모는 백설공주의 미모를 시기하며 왕이 궁전을 비울 때면 공주를 방에 가두거나 공주의 시종을 천박한 불량자들도 고용하기도 했다. 백설공주는 까닭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괴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새 왕비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왕도 백설공주에게는 고통이었다. 왕은 왕비만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이웃 왕국에 뒤처지는 것을 싫어했다. 더 큰 성,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고 했고 아내와 딸도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꿀 걸 강요받았으며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해 외출도 제한당했고 먹고 입는 것 모든 것을 통제당했다. 그 결과 왕은 백설공주가 천하철색으로 자라나는 게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한 나머지 아버지인 왕마저 백설공주를 탐하게 되었다. 왕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백설공주를 범했다. 아직 10대에 불과했지만 딸은 이미 미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희고 기다란 다리, 새빨간 사과빛 입술, 부드럽고 긴 흑발, 탄력 있는 젖가슴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다. 왕은 공주의 덜 여문 음부를 희롱하며 쾌감을 느꼈지만 백설공주에게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왕의 시기심은 백성에게도 향했는데 커다란 산과 그 광산을 보유한 칠형제에게 가장 강한 시기심을 느꼈다. 칠형제만이 험준한 산맥의 광산에서 철을 채굴할 수 있었고 광산의 강철로 군대를 무장한 왕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왕은 뛰어난 능력과 재력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칠형제를 경계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회담이나 연회 때 칠형제가 얼마나 천박하고 냄새나고 못생긴 난쟁이들인지 소문내는 일뿐이었다. 왕과 왕비의 시기심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 백설공주가 아버지의 탐욕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백설공주는 틈만 나면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나라 안에서 자기 부모보다 힘이 센 사람은 없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웃나라 사람이지만 그들의 국력도 약했다. 연회 때 백설공주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도와줄 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는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며 떠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아차렸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비는 어느 날부턴가 왕이 자기 대신 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설공주의 미모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왕비는 남편의 몸과 마음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왕비는 비밀리 사냥꾼을 불렀다. 내일 왕국에 사냥대회가 있을 것이다. 사냥에 정신없을 때 백설공주를 뒤처지게 할 것이니 너는 산짐승이 물어간 듯 백설공주를 납치하라. 산속 깊이 데리고 가서 공주를 죽이고 내게 심장과 간을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다음날 사냥대회가 열리자 왕비의 명령대로 무리에서 뒤처진 백설공주를 낚아채어 산속 깊이 끌고 갔다. 그녀를 죽이려는 찰나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눈물 어린 눈과 새빨간 입술, 끌려오느라 흐트러진 옷 사이로 드러난 속살을 보았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겁탈했다. 사냥꾼의 헐떡이는 호흡과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에 퍼져나갔다. 이를 끊는 사냥꾼은 바닥에 누워 넋을 놓은 백설공주를 보고 차마 죽일 수 없었다. 이대로 버려두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생각한 그는 공주를 숲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마침 숲에 노루 한 마리가 있어 대신 그 심장과 간을 왕비에게 바쳤다. 백설공주는 몸을 추스린 후 주변을 살펴보았다. 숲에는 나무가 울창했고 돌아가는 길은 찾을 수 없었다. 설령 돌아간다 해도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 백설공주는 무작정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걷던 백설공주는 산 아래에 있는 널찍한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 7명분의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백설공주는 공주라는 체면도 잊은 채 음식을 정신없이 집어먹었다. 배를 한껏 채우자 몰려오는 피로함에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잠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자 집주인의 친형제가 돌아왔다. 형제는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에 굉장히 당황했다. 누구지? 카펫에 흙먼지 묻힌 신발로 다닌 사람이? 누구지? 우리 음식을 모조리 먹어버린 사람이? 누구지? 우리 침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막내가 자신의 침대에서 쿨쿨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물었다. 형제들은 모두 침실로 와 백설공주를 보았다. 아니, 공주님이 아닌가? 어째서 공주님이 도둑처럼 들어온 거지? 둘째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인기척에 깨었고 칠형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무례를 무릅쓰고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저를 납치하여 이곳 숲 한가운데 버려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백설공주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일기 사냥꾼이 혼자 공주를 납치할 리가. 듣자하니 왕비가 공주의 미모에 질투를 느낀다고 했는데 계략을 써서 궁전에서 내쫓은 것이 분명하지. 공주를 보니 그럴만도 하군.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 눈꽃 같은 피부에 칠흑 같은 흑발을 지녔군. 하지만 이를 어쩌지. 공주를 돌려보내자니 왕비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고 여기 머무르게 하자니 우리를 안 좋게 소문내는 왕이 괘씸하군. 그 자식이라고 다를 게 없겠지. 형제는 백설공주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만히 듣던 백설공주는 이곳에 있어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칠형제에게 자비를 빌었다. 부탁합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의 몸이지만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겠어요. 하지만 형제들은 콧방귀를 낄 뿐이었다. 우리는 너 같은 허약한 공주는 필요치 않아. 이곳은 광산을 드나들기 위한 거처일 뿐 우리에게는 너희 왕가에 필적하는 성과 수십 명의 하인이 있다. 제발 저희 목숨을 살려주세요. 형제들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한 뒤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칠형제의 아내가 되어라. 너의 아비인 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못생기고 가난한지 거짓을 퍼뜨리는 바람에 시집 온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인들도 모두 남자들 뿐이야. 이는 모두 너의 아비의 잘못이니 네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백설공주는 광산의 칠형제를 바라보았다. 실제로 칠형제는 왕의 말과는 달리 키는 이 산을 지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컸고 광산에서의 노동으로 근육은 바위와도 같았으며 얼굴은 대리석을 깎아 만든 조각상 같았다. 백설공주는 형제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상황이 어떻든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칠형제를 따라 집을 나선 백설공주는 칠형제가 사는 커다란 성에 도착했다.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자리한 성은 궁전에 필적하는 정도로 컸고 성벽은 산의 암석 그 자체였으며 성문은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높았다. 성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백설공주를 반갑게 맞이했으며 그녀를 위한 침실도 마련해 주었다. 너는 이제 우리 형제의 아내이다. 네가 우선 할 일은 형제들의 반미를 상대하는 것이야.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차츰 성의 안주인으로 할 의무를 주마. 다음날 지체할 것 없이 친형제와 백설공주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백설공주는 이 성 안의 유일한 여자였다.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친형제와 번갈아가며 잠자리를 하였다. 첫째는 형제 중 가장 덩치가 컸고 실질적인 리더였다. 하지만 덩치와는 다르게 부끄러움을 타는 듯했고 자신보다 한참 작은 백설공주를 안을 때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다. 백설공주는 이 커다란 야수를 부드럽게 다루었고 이내 둘은 행복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둘째는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 했다. 광산의 수익, 이웃나라와의 거래, 생산량 등을 관리했다. 도시에도 자주 방문하여 사회 경험이 많은 둘째는 여자 경험도 많은 듯 잠자리를 가질 때 자신이 이끄는 것을 선호했다. 유두를 간지럽히고 귀를 핥고 음부를 매만질 때마다 공주는 참을 수 없는 신음을 흘려버렸고 둘째 또한 백설공주의 반응이 즐거워 언제나 적극적으로 잠자리를 가졌다. 셋째는 광산의 현장 지휘를 담당했다. 친형제는 모두 뛰어난 광부였지만 일꾼들은 서툴고 사고가 잦았던 터라 셋째는 사람들을 돌보며 진두지휘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광산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침실에서는 백설공주의 지배를 받기를 원했다. 백설공주는 낮에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과 반대되는 귀여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셋째는 백설공주가 음경을 만져주는 것을 특히 좋아했고
백설공주는 늘 새로운 방법으로 셋째를 자극해 주려고 시도했다. 넷째는 보석을 제일로 잘 캐는 광부였다. 언제나 감각적으로 가장 찬란한 보석을 발견하는 그는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잠자리 기술은 형제 중에 가장 떨어졌다. 아무리 잠자리를 가져도 넷째의 실력은 늘지 않았고 언제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테크닉에 낙담했지만 백설공주는 형제를 평등하게 대하려고 애썼고 넷째는 그런 배려심을 늘 고마워했다. 다섯째는 형제 중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여유만 생기면 광산을 떠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가 유일하게 형제들을 제치고 열의를 보이는 순간은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였다. 활달한 그의 최근 관심사는 백설공주와 시간을 보내는 거였다. 백설공주와의 잠자리도 좋아했지만 그보다도 어울려 노는 걸 더 재밌어 했고 성안 구석구석을 처음 소개시켜 준 것도 다섯째였다. 여섯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서기관을 했을 정도로 기록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광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학자였다. 광산 지도로 산의 갱도를 탐색할 수 있었고 어느 위치에 어떤 광물이 나는지 기록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소심한 탓에 백설공주가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상 그녀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녀가 찾아가면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고 관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백설공주를 당황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막내는 형제 중 유일한 10대였고 가장 왜소했다. 하지만 작은 키와 마른 몸으로도 형들을 잘 따르며 도와주었고 그런 막내를 다들 아꼈다. 막내는 백설공주와 나이가 비슷한 탓에 말이 잘 통했고 백설공주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눈치채곤 도와주곤 했다. 착하고 성실한 막내는 몸집과 달리 형제 중 가장 큰 양모를 가지고 있었다. 백설공주는 막내의 바지자락을 처음 내렸을 땐 손목만큼 굵고 팔뚝만큼 긴 양모를 보고는 어찌할 줄 몰랐다. 하지만 배려심 넘치는 막내는 우악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백설공주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가득 채우는 막내를 안으며 백설공주는 가장 키가 막내한테서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다. 백설공주는 차츰 성 안의 생활에 적응하였고 해야 할 일도 알아냈다. 형제들은 성의 관리에는 영 관심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의리의리한 외경과는 달리 성 내부는 황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탓에 이웃나라의 귀족들도 한번 방문하고는 다시 오기를 꺼려했다. 백설공주는 하인들과 함께 성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성은 금세 그 격에 맞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었다. 칠형제는 이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다. 자신들이 광산에서 캔 보석들로 이루어진 형형색색의 샹들리에를 볼 때면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장수가 성문을 두들겼다. 백설공주는 성에서 보기 힘든 물건들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노파가 내미는 빛을 곧바로 머리에 꽂아보았다. 그러자 빛에 발라붙었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백설공주는 쓰러졌고 노파는 이 모습을 보고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공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칠형제들은 단숨에 달려왔다. 형제가 공주의 머리에 꽂힌 빛을 떼고 성의 치료사가 톡을 해독시키자 다행히도 일어날 수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마녀의 같은 왕비의 짓일 거다.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독살하려던 게 틀림없어.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몸에 지니지 마시오. 형제들은 걱정하며 타일렀고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에 음식을 나르는 상인들이 도착했고 백설공주는 음식들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때 행렬 안에서 한 노파가 나와 새빨간 사과를 건넸다. 저희 마을에서 수확한 보석과도 같은 사과입니다. 꼭 공주님께 이 사과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백설공주가 탐스러운 사과를 받아들고 감복하며 한입 베어물자 이내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노파는 또 연기와 같이 사라졌다. 칠형제들은 소식을 듣고 성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눕힌 백설공주가 어떤 해독제에도 깨어나지 않자 절망하였다. 그때 가장 백설공주를 주의 깊게 보던 막내가 목구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사과 조각 하나를 빼냈다. 거친 기침을 하며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형제들은 환호했고 공주는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미안했다. 죄송해요. 성에 들어오는 음식을 확인하려다가 그만. 이것은 그 마녀의 계략이 이미 틀림없소. 감히 우리 부인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하다니. 자식이 안위를 살펴보지 않는 왕과 그 왕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왕국과의 마지막 거래 창구까지 끊어버렸다. 철을 공급받지 못한 왕국은 당장 군사력에 큰 해를 입게 되었고 군대를 이끌고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암벽으로 이루어진 광산의 성은 그 어떤 군대로도 함락당하지 않았고 결국 무기로 성벽을 두드리던 왕국의 군대는 모든 무기가 망가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전쟁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었다. 왕국이 패퇴하고 무기가 망가졌다는 소식에 원한을 갖고 있던 이웃 나라들이 결탁하여 왕국을 무너뜨렸고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목이 매달렸던 것이다. 왕비는 가까스로 궁전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적군으로 둘러싸인 왕국에서 갈 곳이 없었고 결국 광산의 성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대륙 최고의 미녀인 나의 딸 백설공주야. 내 목숨을 살려줄 순 없겠니? 하지만 백설공주는 성벽에서 마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눈짓으로 하인에게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하인들은 불에 달군 강철구들을 마녀에게 신겼다. 마녀는 벗을 수 없는 강철구들을 신고 발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춤추듯 몸부림치다 결국 죽고야 말았다. 마녀가 죽고 난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광산의 성문을 두드렸다. 백설공주여, 그대를 만나러 왔소. 백설공주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그 옛날 궁전에서 핍박당할 때 자신을 딱하게 쳐다보던 왕자임이 기억났다. 공주여, 그대가 난쟁이들의 광산에 갇혔다는 소식에 내가 구하러 왔소. 백설공주는 어이가 없어 왕자를 바라봤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나라의 왕자님? 제가 구출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군. 살아있어 다행이오. 하지만 거친 난쟁이들의 거처에 힘들게 있을 필요는 없소. 내가 데리러 왔소. 백설공주는 더더욱 차가운 얼굴로 왕자를 보았다. 때마침 칠형제가 들어왔고 백설공주는 남편들의 품에 안겨 왕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그 오만함은 상대할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군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힘이 없어 본척만 척하더니 만만하다고 알려진 이곳에 제가 있다니까 이제야 나타나나요? 이분들이 못생긴 난쟁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들은 당신보다 키도 크고 더 잘생겼으며 더 부유하고 더 강합니다. 그 어떤 군대도 막을 성이 있어서 저를 지켜줄 수도 있답니다. 당신은 이들보다 못났고 힘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길 바랍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만 믿고 이곳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며 터벅터벅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네요. 신데렐라. 새 여자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지금 왕자와 춤을 추고 있는 저 여자는 제투성이 막내딸 신데렐라라고. 푸른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걸레를 기워 만든 두건과 먼지가 엉킨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미모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다락방에 가둬두었던 신데렐라가 어떻게 이 무도회에 왔을까? 저 드레스와 구두는 어디서 났을까? 그런 사소한 문제보다도 새 여자를 절망하게 만든 건 신데렐라를 바라보는 왕자의 표정이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얼굴만은 어쩔 수가 없겠구나.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장미 덩굴 밑에서 왕자와 신데렐라는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데렐라는 고개를 저었다. 왕자는 애타는 눈길로 신데렐라를 바라보았다. 왕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어떤 나라의 공주가 온다 해도 신데렐라 이상으로 아름다울 수는 없으리라. 왕자는 신데렐라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신데렐라가 왕자의 손등에 짧은 키스를 남겼다. 푸른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들고 인사한 신데렐라가 뒤돌아 천천히 궁전의 계단을 내려갔다. 유리구두의 뒷굽이 대리석 계단과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일찍 오셨네요. 문을 열자 마법이 풀린 것처럼 다시 제투성이가 된 신데렐라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똑똑히 기억했다. 치장할 장신구와 드레스가 없는 제투성이 하녀를 왕자의 무도회에 데려갈 수 없으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을. 첫째가 문고리에 빗자루를 걸어 문을 잠갔고 둘째가 다락방의 창문에 날카로운 가시를 흘려놓았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어떻게 방에서 나와 무도회까지 온 것일까? 그 푸른 드레스와 유리구두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새 여자의 얼굴에 시기와 질투가 피어올랐다. 우리가 무도회에 다녀올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니? 첫째가 물었다. 벽난로를 치우고 거실의 먼지도 털고 또 부엌의 접시를 닦았어요. 벽난로의 재는 모두 치워져 있었고 거실은 말끔했으며 접시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를 확인한 첫째가 씩씩대자 둘째가 물었다. 네 방에선 어떻게 나온 거니? 큰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을 여니 빗자루가 있더라고요. 신데렐라의 말대로 큰 창문이 열려 있었고 불어온 바람이 실려온 흙먼지가 다락을 굴러다녔다. 이를 확인한 둘째가 씩씩대자 어머니가 물었다. 그럼 이 드레스와 구두는 어디서 났지? 다락방 서랍을 뒤진 어머니의 손에 푸른 드레스와 유리구두가 들려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데렐라가 드레스와 구두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두 언니가 신데렐라를 붙잡았다. 내가 도둑년을 기르고 있었구나. 훔친 게 아니에요. 훔친 게 아니에요. 머리채를 붙들린 신데렐라가 울며기며 소리쳤다. 도둑년, 왕자님을 훔쳐간 도둑년. 발부둥 치는 신데렐라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새 여자는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칼을 쥐고 첫째가 신데렐라의 목을 조르고 둘째가 신데렐라의 팔다리를 잡았다. 면도칼로 턱 밑에 절개선을 낸 다음 그 안의 조직을 잘라나가자 신데렐라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입에 문 재갈에 피가 번져나갔다. 어머니는 신데렐라의 눈알과 코뼈와 입을 잘 피해 온전한 얼굴 가죽 하나를 떠냈다. 얼굴 가죽에
묻어있던 피가 마루로 뚝뚝 떨어졌다. 신데렐라를 다락방에 가두고 그녀의 얼굴 가죽과 드레스를 들고 나온 새 여자는 경쾌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 애가 왕자의 눈에 든 것도 다 이 얼굴 가죽 덕분이지. 우리가 그 애의 얼굴 가죽을 가진 이상 왕자님의 신묵감은 우리 몫이야. 세상 사람들 누구도 하녀 신데렐라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녀를 구하러 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 여자는 다음 무도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무도회가 열리는 밤, 첫째는 한껏 치장하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썼다. 살에서 나는 비린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독한 향수를 잔뜩 뿌리고는 마차에 올라타 왕궁으로 향했다. 푸른 드레스를 입은 첫째가 무도회장으로 들어가자 왕자가 직접 맞이하러 나왔다. 신데렐라를 다시 만났다는 설렘에 왕자는 첫째에게 춤을 청했고 둘은 춤을 춘 다음 발코니로 나갔다. 손을 맞잡고 첫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왕자가 갸웃하며 물었다. 무도회에서 만났던 당신이 맞나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째서 달빛과도 같던 당신의 눈동자의 색이 바래져 있나요? 왕자가 첫째의 눈동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려고 하자 놀란 첫째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목덜미에서 피비린내 섞인 향수 냄새가 풍겨왔고 왕자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첫째는 그 틈을 타 황급히 왕자의 품에서 빠져나갔고 왕자는 당황해 외쳤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첫째가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첫 번째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회는 둘째에게 넘어갔다. 새 여자는 다시 다음 무도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무도회가 열리는 밤, 둘째 역시 한껏 치장하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썼다. 얼굴 가죽은 그동안 적당히 말라 이제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푸른 드레스를 입은 둘째가 무도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왕자가 직접 둘째를 맞이하러 나왔다. 왕자와 둘째도 춤을 춘 다음 발코니로 향했다. 손을만 잡고 둘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왕자가 갸웃하며 물었다. 무도회에서 만났던 당신이 맞나요?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대의 오똑한 코가 보이지 않아요. 둘째의 낮은 코는 얼굴 가죽과 따로 놀고 있었다. 둘째가 손으로 코를 가리자 코 한쪽이 금방 뭉그러졌다. 당황한 둘째가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왕자가 외쳤다. 다음번 무도회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정신없이 궁전의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왕자는 사라지는 둘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무도회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아닌 그 누구와도 춤을 추지 않았다. 다음 무도회가 신부감을 물색할 수 있는 마지막 무도회였다. 세 여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첫째와 둘째가 흠이 잡힌 이상 다음 무도회에 누가 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나가겠다며 세 여자가 옥신각신하는 동안 온 얼굴에 붕대를 감은 신데렐라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신데렐라의 손에는 유리구두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신데렐라는 왕자가 이 구두를 통해 자신을 찾길 바라며 유리구두 한 짝을 궁전 계단에 올려두었다. 유리구두를 본 왕자는 자연스럽게 첫날 무도회에서 만났던 신데렐라를 떠올렸다. 신데렐라와 함께 추었던 왈츠, 박자에 맞춰 부드럽게 춤추던 발과 그 발을 감싼 청아한 유리구두,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과 오똑한 코, 촉촉하게 빛나던 입술,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아쉬운 듯 돌아보던 그 얼굴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신이되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먼저 귀족들의 저택에 들렀고 그 다음 평민들의 집에 들렀다. 신데렐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마을에서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되었다. 마지막 집에 들르자 온 얼굴에 붕대를 감은 초췌한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왕자는 언짢은 것을 참고 집 안에 발을 들였다. 얼굴 가죽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던 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대들은 어찌 싸우고 있는가? 왕자의 물음에도 세 여자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손에 들린 얼굴 가죽이 들킬까 어떻게든 얼버무리려고 할 때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간절히 외쳤다. 왕자님, 제가 그 유리구두의 주인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세 여자가 신데렐라의 손에서 구두를 빼앗았다. 이거 하녀가 구두를 훔친 것이 분명해요. 왕자님, 저를 믿어주세요. 신데렐라가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 몰골로 어떻게 왕자님을 뵙겠다는 거야? 왕자의 뒤에서 신이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는 제투성이 신데렐라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였다. 그럼 모두 구두를 신어보아라. 먼저 첫째가 구두 안에 발을 집어넣었다. 신데렐라보다 큰 첫째의 발은 유리구두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 새끼 발가락이 뭉그러질 때까지 발을 집어넣던 첫째의 발톱이 빠졌다. 기회는 둘째에게 넘어갔다. 둘째가 구두 안에 발을 집어넣었다. 신데렐라보다 작은 둘째의 발은 유리구두에 쉽게 들어갔지만 발꿈치 뒤로 한 마디 넘는 공간이 남았다. 억지로라도 걸어보려던 둘째가 걷다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졌다. 마지막으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어보았다. 주인의 발에 꼭 맞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을 감싸며 투명하게 반짝였다. 자락에 올라간 신데렐라는 곧 나머지 한쪽을 가져왔다. 누가 보아도 유리구두는 이 제투성이 소녀의 것이었다. 감격한 왕자가 신데렐라의 손을 맞잡았다. 마디가 얇고 고운 손이 잡혔다. 자신이 발코니에서 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다. 정녕, 그대가 내가 찾던 당신입니까? 왕자가 천천히 신데렐라의 붕대를 벗겼다. 칭칭 감겨있던 붕대가 한 겹씩 벗겨지면서 가죽 없는 신데렐라의 얼굴이 드러났다. 짐승의 고기 같은 새빨간 살과 흰 광대뼈가 아무렇게나 드러난 채로 신데렐라가 씩 웃자 껍질에 올라오지 않은 상처가 떨어져 얼굴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왕자가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왕자님, 저예요. 저 신데렐라예요. 친위대가 신데렐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목에 창을 겨누자 신데렐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무도회에 갔다는 걸 알죠. 두 언니와 어머니가 제 얼굴 가죽을 벗겨갔어요. 왕자는 세 여자에게서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찾아냈다. 한때 신데렐라의 얼굴에 꼭 맞았을 가죽은 말라 쪼그라들고 있었다. 왕자는 그 가죽을 보고 연신 헛구역질을 했다. 괜찮으세요, 왕자님? 입가를 닦은 왕자가 친위대에게 외쳤다. 뭐하느냐? 저 괴물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친위대는 신데렐라를 왕자가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버렸다. 신데렐라는 끌려가면서 연신 왕자를 외쳐댔다. 왕자님, 왕자님,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요? 당신은 신데렐라라고요. 왕자는 신데렐라의 괴물 같은 모습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얼굴 가죽을 벗겨 그것을 태연히 쓰고 자신 앞에 나타난 자매들에게도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왕자는 자신을 불러대는 신데렐라와 자매들을 등지고 황급히 마차에 올라타 성으로 돌아갔다. 이후 신데렐라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더욱더 모진 학대를 받았다. 세 모녀는 자신들의 꿈을 망친 것은
마지막 순간 나타난 신데렐라 때문이라 여겼다. 신데렐라는 학대와 더불어 피부에 상처가 덧나 죽었다. 왕자는 성으로 돌아간 뒤 아름다운 부인에 대한 환상이 모두 깨지고 심각한 여자 공포증에 시달렸다. 아름다웠던 신데렐라가 끔찍한 몰골로 변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여자들의 질투심과 부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평생 여자를 멀리하고 살았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와,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야기를 한 지가.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화들의 리메이크라니 진짜 신선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동화들에서 각각 약간 킬링 파트? 약간 요런 거 있죠?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여자를 좀 보세요. 약간 요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부분 있는 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반응이 좋다면 같은 시리즈에 또 다른 책이 있거든요. 피노키오랑 약간 그런 동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반응이 좋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